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49페이지 일통 사만의식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일통 사만의식은 이제 뭐냐?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제 형성 과정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이제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그 예족, 맥족, 한족이라는 그 세 개 계통이 이제 민족이 형성되고 이들이 하나 또 합쳐가지고 이제 삼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에 들어와서 일통삼화의식이라는 의식이 형성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민족주의는 아니고요. 민족의식, 동포의식 정도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데, 이때 일통은 우리는 하나지만 결국에는 세 개로 갈려져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중앙에 그 권력이 강할 때는 일통의식이 좀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만이라는 의식은 나중에 중앙 권력이 좀 약할 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막연한 어떤 동포의식,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몽골 침입 이후에 그 뭐냐면 몽골 침입 이전에 무신집권기 때 삼국 부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삼국 부운동이라는 건 이제 일통 사만 의식 중에 그런 그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사만 의식이 부각이 돼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조 중기 때까지도 일통 사만 의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 침입 이후에 그 이제 그 외부의 적을 막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민족에 대한 응집력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민족 의식이 확립되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그 일통 사만에서 사만의 그 전의 단계를 계속 찾다 보니까 사만도 공유할 수 있는 누가 부각이 되면 당군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당군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평양 일대에 일단 뭐냐면 그 내려왔던 구비 정승에 불과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그 싣게 되고 당군 신화를, 그래서 당군의 존재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고조선을 중심으로 당군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당군보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의식이 강했죠? 부여 계승 의식이 강했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당군 계승 의식이 강하면서 일통사마 의식이 이제 천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와서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돼.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통합을 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데, 물론 이건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요. 민족 의식과 민족 이데올로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민족주의는 무슨 민족주의라고 하냐면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저항적 민족주의.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통사만 의식은 통일신라 시대 때 형성된 의식인데, 여기는 일통사만 중에 어느 걸 초점을 얘기하냐면 이제 통일 직후에는 일통일까요, 사만일까요? 일통이죠. 우리는 세 개로 갈려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다. 일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이제 추구했다. 자, 그러면 일통사만 의식의 그 정책들, 민족 융합 정책들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백제 지배층 인사들에게 백제에서 지휘에 따른 신라의 강등을 배정하고 신라 지배층을 편입시켰다. 이거는 고구려 지배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 지배층에게 그 골품제에 편입을 시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일통사만 의식에는 그렇긴 하는데 이건 좀 정치적 목적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도 있어. 예.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피가 없어지니까 이제 쳐내고 그러거든요. 예. 두 번째는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삼고요. 단과 전쟁을 삼았죠. 그 안승을 나중에는 보독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주 오성을 설치했는데, 구주는 옛 신라 땅인 삼주, 그 다음에 백제 땅인 삼주, 옛 고구려 땅인 삼주도 이렇게 배치시켰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들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억지로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치시켰다. 이런 것도 일등삼화 의식이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서당을 이제 편성했는데 보통 이 구서당은 중앙군이죠. 예. 그래갖고 이 구서당을 이제 편성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간인 민족별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이 나온 게 그 보독국인으로 구성된 그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그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걸 또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그 구서당 중앙군대의 구서당은 천하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국왕이 뭐냐면 중심에 어떤 신라의 천하간의 표현이다.
백제, 고구려, 보도공, 말간 같은 신라 중심의 천하관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민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 중심의 천하관을 포용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일통삼화 의식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통삼화 의식도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하기 때문에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 한 두 가지 정도 내어주세요. 이거 일통삼화 의식이 뭐고, 일통삼화 의식에 관련된 신라의 정책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총괄평가 잠깐 펴볼게요.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9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자, 9페이지 10번 문제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라가 다음 같은 조치를 취한 목적을 한 줄에 서술해보고 이 목적 관련된 행정과 군사 개편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는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간등, 그 다음에 백제인 간등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신문학 6년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고구려에게 경간을 주어졌는데 본국의 간품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줬다. 그래서 뭐 사천도 주고 급천도 주고 남아 대사 이런 것도 줬다. 한문 사설 내용이고, 백제 간등을 줬는데 백제 사람들에게 무무왕 때 이제 그 똑같은 내용으로 본국에서 벗을 줬는데 뭐 경가인 대나마를 주고 또 남아인 본국인 남아도 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나솔, 덕솔 이런 거에 맞춰서 줬다고 했죠. 솔자가 들어가면 되게 백제 간직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신라가 이렇게 통일 직후에 왜 백제와 고구려인들에게 간직을 줬을까? 자, 그 목적이 뭘까요? 일단 목적이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 뭐 정치적 목적이 좀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쓰면 뭘 쓰셔야 되겠죠?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포용하여 국가적 단결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통삼화 의식이 반영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목적과 관련돼서 행정과 군사 개편 내용을 써보시오. 자, 그러면 일통삼화 의식이라는 개념을 응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이 땅을 각각 3주씩 설치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중앙군인 구소당을 형성할 때 신라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말갈, 보덕국에서 포함돼서 했다. 그게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놓는 게 편하겠다. 자, 다음 내용이 이제 신라 하대의 정치 부분 볼게요. 그 저번에 이제 시간에 신라 중대 때 이제 정치를 봤는데 신라 하대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신라 하대는 성덕왕부터 해서 경숭왕까지예요. 그래서 네모난개 김씨 세력들이 차지했는데 실제 네모난개 김씨 세력들은 좀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그 무역관계 아니면 네모난개가 보시면 돼요. 왜냐면 네모난부터 다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그 보면 신덕, 경명, 경혜왕 세 명의 왕이 있어. 이 왕은 이상하게 박씨 세력이야. 네, 일부 박씨 세력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상대적으로 쇠퇴를 했고요. 귀족 세력들이 분열됐고 시중의 세력들이 약화되고 상대적 세력들이 강화돼요. 심지어 이 시중이라는 사람도 보통 이제 우리가 시중하면 왕권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사부 시정. 근데 이때 이제 시중도 실질적으로 귀족들이 장악을 했어요. 귀족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왕권에 위협된 세력들이었어요. 예. 자, 왕계의 분지하. 왕계의 분지하가 뭐냐면 왕실이 그 범위가 축소가 돼.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보통 4대까지 올라가죠. 4대. 5세대 공동체에서 되면 그 4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4대도 아니야. 2대. 심지어는 자기 형제까지도 이게 분할이 됐대요. 아버지와 아들밖에 이제 안 되고 조카로 넘어가면 이것도 다른 계통이야. 이거는 뭐냐면 권력이 점점 뭐예요? 자기가 혼자 차지하다 보니까 왕실의 범위도 어떻게 되죠? 축소되죠. 그리고 상대등이라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상대등이 대개 보면 자기 사촌이나
아니면 삼촌이나 그런 사람들. 또 상대등도 뭐야? 경쟁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촌과 삼촌도 못 믿어. 오직 뭐야? 아버지와 아들. 요렇게 왕실이 이게 뭐냐면 점점 축소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오모제에 이제 반영이 되고, 오모제가 이제 뭐냐면 중국처럼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조할아버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잘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야. 그래서 왕실의 규모가 축소됐다. 그 다음에 150년 사이에 20명의 왕위가 즉위가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귀족 연립정치. 귀족 연립정치는 뭐냐? 왕권이 약화되면서 왕권은 이제 형식적이고 주로 상대등과 그런 중심을 귀족 연합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국정을 운영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중대 무료관계의 어떤 전제주의에 대한 귀족들의 반항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 중대 왕권을 이제 열었던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김지정의 난을 진압했던 그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자, 원성왕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 거는 독서상품관을 설치했다.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국강은 신문학대에 설치했죠. 독서상품관은 하대 때 설치된 거야. 원성왕 때. 자, 근데 이 원성왕은 엄밀히 말하면 그 내문왕 계통은 아니에요. 좀 무형왕 계통에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장왕이 있는데, 예장왕은 그 예자가 들어갔잖아요, 보통. 예자가 들어가면 보통 끝말이 안 좋아. 경혜왕, 끝말이 안 좋죠. 예초롭다는 뜻이야. 시호에 예자가 들어가면. 이 사람도 끝말이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조선시대 때 단종하고 비슷해. 단종이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그 왕위를 뺏겨요? 자기 그 작은아버지한테 수양대원한테 뺏기잖아? 이 사람도 똑같아. 이 사람도 나이 어린 때 등장을 했어요. 왕에 등장해서 이제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의 그 작은아버지였던 현덕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예. 자, 예전에 그 했던 이들 보면, 중대적 오무제를 이제 청산을 하고요. 하대 오무제를 성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대 오무제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요때 특징은 뭐냐면 이제 중대적 오무제는 3대까지 올라갔죠. 4대. 근데 여기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 외에는 뭐냐면 제사 안 지내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불천지주 해갖고 예전에 이제 미추왕이나 그런 사람들만 지내고 그만큼 분지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그 20여 개의 법률을 공포했고 그 하나 정책을 통해서 국왕의 권력을 집중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 자기 그 뭐냐면 그 작은 아버지인 헌덕왕에 의해서 왕위가 박탈당하고 죽음을 이루게 되죠. 헌덕왕은 뭐죠? 헌덕왕은 이제 왕권이 왕권 집권하는 과정이 좀 약간 정통성 없는 왕이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한 반발도 많았어. 특히 몰락 완주였던 귀족이었던 무효관계 반발이 많았는데 그 무효관계 대표적인 사람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원창. 그래서 김원창이 난이 일어날 때가 헌덕왕이죠. 이 김원창은 무효관계 계통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덕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오를 수 있는 위치였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즉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김원창도 이제 그 아들도 지방 외직만 도왔어. 그러다 가끔 이제 시중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내문왕 계통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제대로 출세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에 불만을 품고 이제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때 이제 김원창의 지위가 뭐냐면 웅주도독이었죠. 웅주는 지금은 어디죠? 지금 공주 일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웅주도독을 입장에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되게 누구하고 연결됐냐면 백제계 유민세력들과 연결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요. 공주에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를 휩쓸었던 거의 이제 뭐냐면 경주 부근까지 이제 진격하다가 경주에 있는 이제 왕당군에게 이제 격파를 당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진주, 완산주, 상주 등 경상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 등을 호응했지만 정보군에서 진압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의인을 보면 요 옹주도도 김원청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왕씨 단순히 신라의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지방세를 끌어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라 왕의 쟁탈권이 아니라 지방 세력을 이용해갖고 새로운 왕조를 건립할 목적이겠다. 그만큼 지방 세력이 뭐죠?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세력의 불만이 폭발돼 나갔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신라간 사회는 되게 골품제 사회고 김씨 왕조도 운영된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은 점점 소외당하죠. 호족들 같은 세력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주의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제 포용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고 이들 포용해야 되는데 지방세력 포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아예 그냥 경주를 무시하고 신라를 무시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고 나간 거죠. 예. 그것이 비록 이때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라 말기 때 들어가면 각 세력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신라를 무시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건국하는 방향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측면을 볼 때는 로마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뭐죠? 다른 민족이나 이런 다른 세력을 적극적으로 자기 지배 세력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들 입장을 볼 때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로마 시민권 얻어서 자기가 로마 안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해먹고 왕이 되는 게 심지어 황제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해요. 자, 그만큼 이제 신라 사회가 배타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황덕왕 때 김원청이 나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김번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김번문이 이제 그 나를 일으켰는데 김원청 아들 한산주 쪽에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달산적 수신의 무리를 데리고 일으켰죠. 곡번은 진압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건의 전말 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볼게요. 자, 기출근거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그 1146페이지 펴 보세요. 자, 주 127번을 보죠. 자, 헌덕왕 14년 신라의 웅청주, 지금의 공주에서 일으킨 김원청의 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김원청에 대한 이제 쭉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김원청은 태조 무효관계로서 그의 부친인 상대는 김주원이고, 김주원 성도학 6년에 김경식과 왕위 계승 경쟁에 패배한 후 강릉에 물러났고, 해공왕 그 16년에 일어난 정변에 큰 공을 세운 덕에 그의 두 아들은 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김원창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무진주 도독, 중앙의 시중, 청주 도독 등 역임하다가 웅충주 도독에 있고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걸 불만을 품고 익혔는데 좀 이 김원창도 약간 좀 뒤통수 때리는 게 뭐냐면 이 김원창이 이제 있을 때는 어떤 때냐면 그 현덕왕 예전에 그 예장왕이 있었고 예장왕 원성왕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원성왕 때 그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좀 한참 뒤에 반란을 일으켰거든. 예. 자, 하나의 명분인 것 같긴 한데 자, 김원창은 황동화 14년에 웅충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호를 장한, 영혼을 경혼이라고 했고 그래서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별주 4개 도독을 위협하니 국원, 서원, 금강 등의 관리들과 군현수 수령들이 이에 항복했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앙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격파가 되고 결국에는 웅진성 공격에 함락되니까 김원창이 자살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끝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번문은 또다시 고달선적 그 수신등과 난을 일으켜 한선에 입도하려고 했으나 역시 실패했고 이열 계기로 해서 무효관계 후손들은 왕위 계승 쟁탈전에 완전히 밀려나게 돼요. 예, 이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기출 문제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7페이지 펴보세요. 17페이지. 자, 09년에 7, 8번 문제 나왔는데 녹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녹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녹진과 갈때 녹진이 이제 뭐냐면 김원창의 난에 참여해갖고 큰 공원을 세웠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면서 김원창 난과 이제 그 당시 신라 시대 때 그 거의품제에 관련된 내용들 물어봤는데, 자, 녹진은 성과 자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개봉으로서 이길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수봉으로서 이길찬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녹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하락상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녹진의 아버지는 수봉인데 이 칠간등 이길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녹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이 어떤 신분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삼국사 열전에 근데 녹진 관련 내용들 보면 육두품이라는 설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정확히 말이. 근데 녹진의 발언과 행동 속에서 그가 육두품이라는 이제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왜냐, 그가 이제 예를 든 게 춘공에게 이제 인사를, 어떻게 쓰냐고 물으니까, 그 인사를 집진의 자유와 비유하며 적재적소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걸 올린다는 점,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하고, 대하천에 버스를 내었을 때 사양한다는 걸 절대 이 사람은 육두품이다. 왜냐, 적재적소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진골이 중심으로 한 어떤 골품제의 사회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유교는 누가 강조하는 거야? 육두품이 강조되는 거고, 그럼 대하천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대하천은 누구 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찬까지는 육두품이지만 대하천은 진골이에요, 진골. 그럼 왕이 대하천 버스를 내는데 갈래 무시한 거거든. 그러니까 녹진이 좋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진골계층이 아니라 육두품이라 추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 이제 예문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7번 그 가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가는 녹진에 관련된 설명이죠. 자, 녹진은 오두품 출신의 중앙관료였다.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육두품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당시 관료의 인사를 전담한 간부의 차관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녹진은 이제 그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녹진은 인사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춘공에게 뭐죠? 인재를 어떻게 쓰냐 충고해 준 거죠. 요거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간직 수행의 대가 충년사주를 받았다. 충년사주는 이제 좀 약간 좀 의미가 좀 약간 그겠지만 이 충년사주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했던 뭘까요? 이거는 녹봉을 얘기하죠. 녹봉. 그래서 간직 수행 대가로 녹봉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녹봉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건 간료전과 관련돼 있어. 간료전. 예. 그렇기 때문에 간료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료전 이미 이전에 없어졌죠. 예, 경도관 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 예. 그래갖고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그 중의제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대하천에 올 자격이 있었다. 녹진은 그 중의제 적용의 대상이 됐지만 녹진은 대하천까지 오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두품이죠. 다만 이중하천, 삼중하천, 사중하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그 적재종수 원칙을 거리한 황도학과 그 아우의 중심의 정치에 지원했다. 예, 보면 맞죠? 그래서 육두품으로서 이제 뭐냐면 황도학의 그 아우의 정치에 지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5번이 이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이제 보면 8번을 볼게요. 나의 반란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녹진이 종군에서 공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녹진이 종군한 반란이 뭐냐면 진압한 반란이 김원창의 반이야. 황도할 때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의 아들이 뒤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예, 맞죠? 누구죠? 네, 김범문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년간에 이어진 자연재해와 기근이 그 뭐냐면 원인이었다. 예, 맞죠. 이것도. 그래서 그 당시 기근도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번은 명주 지역의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건 틀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였던 김주호는 그 지역이 명주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들은 명주에서 일어난 거 아니라 웅진도덕으로서 일어났죠. 그 백제계 유민계통을 끌어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이건 틀렸고 자기 아버지가 부당하게 왕이 되지 못한 걸 명분을 삼았다. 맞죠? 그래서 이제 김원창이 나는 이제 아버지인 김주원이 그 뭐냐면 밀려나서
그 당시 이제 김경신한테 밀려나가지고 왕이 된 것을 이제 분통을 여겨서 일어났죠. 근데 명분인 것 같아. 왜냐 그 당시에 일어나야지 뭐 한참 뒤에다가 이제 세월려 가지고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자, 국군을 장안으로 정하고 건원하여 건원했다는 건 뭐냐면 그 연호를 사용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원하면 한무제가 건원 사용한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왕이 뭐 건원 사용 법황이 건원 사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건원은 그 일반 명사 쓴 거야. 연호도 사용했다는 의미야. 친제 건원 있죠? 연호는 이때 그 연호는 뭘 사용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연호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경운이죠. 경운. 예. 그래서 이제 방랑한 연호 쓰지 않았다. 이런 것도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이제 풀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아, 20페이지 이게 몇 번 문제야? 38번 문제 있네요. 자, 다음 반란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이유를 신분제도와 연결시켜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전반적인 완산주 장사 채용가 뭐 쭉 있고 그 쭉 나오는데 이거는 김원창에 관련된 사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원창이 이제 그 관련된 사료고 이때 이제 녹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큰 공을 세워가지고 기획처럼 뭘 수여했다고 했죠? 대하찬이라는 간직을 수여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 그걸 왜 거부했냐? 실제 이유가 뭐야? 녹진이 뭔가 예의가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니죠? 왜냐면 자기 주제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는 뭐다? 육두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걸 받을 경우에는 진골귀족들 반발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두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사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교 정치를 강조했고 인물의 적재 정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육두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번, 다음이 이제 흥덕왕이죠. 흥덕왕은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관련돼 있죠? 장보고와 관련됐어. 그래서 장보고의 완도 청해진 설치하고 관련된 왕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흥덕왕 때에는 사치 금지령을 공포했죠. 그래서 그 목적은 각 신분이 지켜야 할 구체적 규정된 골품제를 재정비하고 강하여 문란해진 질서를 회복을 시도했다. 그래서 각 신분마다의 입어야 할 옷가, 복식가, 뭐 가옥 이런 것들 다 규정했어. 그래서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품제 설명할 때 그 각 신분들의 입어야 할 옷 같은 걸 예문들 적어놨거든요. 이건 흥덕왕 조서에 나온 거예요. 사치 금지요. 그럼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치가 뭐예요? 팽배해졌다는 거죠. 신분 간의 어떤 격식이나 규범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1, 2, 3품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 두 품제의 의미가. 이렇게 백성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고대시대 때 이제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민의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름대로 지배계층이 하는데 하위계층, 국인 하위계층 정도 보시면 돼요. 고조시대 또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건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계층에 따로 있었어. 고조시대도. 그래서 마을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민의 의미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백성이 평민의 의미가 된 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들어와서야. 이거는요. 자, 하여튼 진골의 범위도 왕실에 축소됐다. 예, 그래서 진골의 범위도 왕실에 되게 축소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사치금지에서 공부를 알 수 있죠. 그냥 제도 정비를 했는데 왕권을 이제 강화하고요. 근시기구와 문안기구를 이제 왕의 측근기구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약간 이제 얘기 필요하자면 저 부연 설명 약간 좀 하고 넘어가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집사부 14성을 뭐야 왕권 강화 기구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대에 들어가면 이제 시중도 왕권하고 관련이 없어. 오히려 귀족들 세고 넘어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위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비공식적인 비서기관이나 문화기구
이거 비공식적으로는 측근 기술이죠. 외조보다는 중국식은 내조에 더 치중해요. 거기에 이제 힘을 몰아주고,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한 건 장복을 완도에 그 청해진에 설치했다. 그 당시 이제 뭐 해적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걸 잡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서 왔던 이제 그 장복에게 그 청해진 설치를 허가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승격된 건 승덕 4년 때요. 그래서 그것마다 이게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성격한 게 마치 그 경동왕 때도 잘못된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냥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인이 죽고 나서 홀로 살았어. 부인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일화도 되게 많은데, 자, 하여튼 후첩이 없었어요. 그냥 부인만 오직 본 거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 왕으로서. 그러다 보니 자식이 없어.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후계자를 진정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들어가냐면 흥덕학 사후에 이제 뭐냐면 내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그 당시 이제 재롱계와 군정계가 대립을 했죠. 그리고 재롱계가 군종을 죽이고 김명의 도움을 받고 왕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군정의 아들이었던 김우중이 도망쳐 나오죠.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장보고에 위탁을 하죠. 그래서 장보고에 나중에 이제 군대를 빌려가지고 결국 왕위를 차지하는데 이게 신무왕이에요. 신문왕이 아니라 신무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 이제 한번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출에서. 이거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기출 이게 기출 16페이지 6번 문제인데 그 김현창이는 이거 풀어봤네요. 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고 뒤에 넘어가서 신문왕을 보죠. 신문왕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김규적 아들 김우징이 장보고 세력을 이제 도움을 받았고 왕위를 하고 그 당시 민해왕이라는 사람인데 민해왕이 그 앞에 시강왕을 죽이고 왕위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해왕을 제거하고 그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 앞에 김명이라는 사람이 민해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성왕 때인데 신문왕의 아들이 문성왕이야. 근데 이 문성왕 때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염장을 파견해 장복을 피살했다. 원래 이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고 신문왕이 즉위했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을 했어. 뭐냐면 나중에 즉위한 후에 너의 딸을 우리 왕비로 삼겠다. 뭐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지 세자의 부인으로 삼았는지는 이게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일단은 왕비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막상 이제 왕위가 되니까 주위에서 너무 반발이 큰 거야. 왜 반발이 크냐면 장보고는 신분적으로 뭐예요? 낮죠? 해도인이잖아. 골프 안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힘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외적으로 끌어들일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냐? 골프 문제가 붕괴된다는 거야. 이 천한 그 해도인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때 이제 중앙 귀족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장보고를 끌어들일 경우에는 이 장보고가 장보고의 힘을 바탕으로 왕권이 강화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문성왕 때인가 그 신문왕 때 이 기록마다 좀 다른데 일본 서기하고 삼국사 기록이 다른데 이때 이제 장보고를 피살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보면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왕비로 간택하기 실패하니까 청에서 봉기를 해가지고 그 염장을 파견해서 피살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삼국사기 기록이고 아마 이제 장보고 세력을 두루한 그 진골 귀족 세력들이 문성왕이 아니라 그 진골 귀족 세력들이 그 뭐냐면 파견해서 죽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장보고가 이제 거느렸던 그 청해진은 그 염장에서 잠깐 관리됐다가 해체되죠. 그렇지만 그 자녀 세력들은 이제 나중에 나주나 이런 여러 지역 세력, 해상 세력은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진성여왕 때 그 사벌주에서 무슨 난이 일어났냐면 원종 예너의 난이 났어요. 이게 최초의 농민 반란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기원이라든지 양기라든지 건원 같은 농민반들이 일어났는데 또 이제 기록에 보면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존의 난이 일어났다.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원종 예노의 난이 일어났다만 기록이 돼 있고 이게 진압됐는지 안 진압됐는지 삼국사에 전혀 기록이 없어. 하여튼 진성여왕부터는 이제 그 왕들 밑에는 이제 볼만한 왕이 없어.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그 신라화대의 이제 사항을 보자. 신라화대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 객관식 때 이제 한번 나왔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볼게요. 신라대는 이제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 정치도 되게 불안했어요. 남한열전 시기는. 근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됐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디와 비슷하냐면 춘추 전국시대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정치적으로 불안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남한열전 신라 하대 때 상황이거든요. 자, 그 정치적으로 보면 골품제도와 수치제의 모순 와자 좀 써주시고, 자, 정치제도는 이제 골품제도와 수치제 모순, 진골기제 왕위 다툼에 둘러싼 장기항쟁으로 사회경쟁이 상실됐고, 이미 이제 이때 사대품이 이제 평민화됐다. 자, 경제적으로 볼 때는 경제 향상과 귀족대의 경제 약탈이 동시에 존재했죠. 경제적 향상 측면에서는 생산력 향상으로 농업 무역이 발전됐고, 특히 이제 예산국 이북의 간척 싸움. 이걸 어느 지역이죠? 폐강진이죠. 네, 폐강진 지역에 이제 간척 싸움이 있었고, 수리시설 축조, 도당 유학생에 의한 당의 선진 농법 수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사상을 수입을 했대. 불교나 뭐 성리학이나 여러 가지 훈과학이나 이런 것들 수입을 할 때 사상만 수입되는 게 아니죠. 그 함께 모두 같이 들어요. 문화도 같이 들어와. 기술, 뭐 미술, 해야,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의학 같은 그 지식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거 연관시켜 좀 보시면 되고요. 경제적 약탈 측면에서 보면 면세전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을 통한 매득이 되게 심했다. 그래서 사원에 기증을 해. 그래서 그 당시 해인사나 이런 데선 막단 이제 기증된 토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간접, 약탈, 고리대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적 세력의 성장을 볼게요. 호적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들은 예전에 토착 세력 중에 촌주라고 불렸던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가는 속하지 않고 지방의 이서층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상 세력도 있고 뭐 군진 세력,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진골 유족도 내왔다가 뭐 정착한 세력 등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호적의 정의를 보면요, 호적은 대토지 소유라는 경제로 바탕으로 지방에서 권력이나 무력, 문화적 독점까지 가지고 있는 지방의 유력한 족단이나 그 대표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 호적이라는 단어는 한국사나 뭐 중국사도 그렇지만 다 뭐야, 지방을 근거로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침을 키워가지고 중앙에 진출하는 문벌 귀족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신라 사회는 이 호적 사회를 호적을 등용하지 못했어. 왜? 이 진골계층이라는 어떤 골품제 때문에 진골 중심의 골품제 때문에 이들 등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호적은 근본적으로 몇 명 제외하고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골품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두품도 아닌 사람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라고 이제 지칭했냐면 기록에 성준이, 장군이니, 적순이, 적의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등장 배경을 보면 이 신라 말기에 되면 중앙의 지방 통제에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얘기한 수리시설 발달이라든지 예성강 일대 어떤 농업 개척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쌓아서 오는 지방 호족들이 독자적인 간반 제도를 가지기 시작해서 그 지방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간의 이제 세력 다툼 간의 중소호족 간의 지배 예속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간반 제도는 뭐냐? 호부, 창부, 병부와 같이 독자적인 간부를 가지게 돼요. 신라의 간부를 모방으로. 그래갖고 이제 신라 시대 때의 군사 현사 속에 갇혀 있는 지방 행정 조직을 좀 더 발전시켜갖고 신라의 중앙 간직을 모방해서 호부, 창부, 병부 이런 간직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간반 제도가 계속 고려 초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지방학교를 건립하고 향도 조직을 통해서 향토 제사를 하고, 향토 조직은 불교 숭배 사상과 관련돼 있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있고 향토 이데올기를 중심으로 유투품은 견환되고 선종을 후원했다. 그래서 호적 세력들은 선종의 승려들과 결탁을 해요.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선종을 자주 신봉해. 좋아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지방 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지방의 어떤 이데올기나 여론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가혹과 수탈과 그 다음에 초적의 위험에 대해서 자의조직도 구성을 하죠. 그래서
호적들은 이제 농민들 입장 올 때는 약탈적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또 보호해주는 존재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조건도 개선해주고 농법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존재라는 거 이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호적의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경우가 토착적인 지방세력들이 촌주를 선정하는 거. 그래서 그 촌주라는 건 신라시대 때 촌주라는 거는 대단한 존재. 지금 마을 이장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방의 유지 정도.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이제 신라 총랑문서에 보면 전체 토지 보유량의 5분의 1이 촌주 위답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세력도 경제력도 많은 세력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방에 내려간 중앙귀족의 호족화. 그래서 진골, 육두품, 지방간, 낙한귀족들, 명주호족, 김주원, 김수신 이런 세력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세력들은 뭐냐면 중앙에서 권력 다툼하다가 쫓겨난 귀족들이야. 그래서 내려와서 지방에 대해서 거기 근거지도 이제 있었던 귀족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귀족이 뭐냐면 명주오족이에요. 네, 오늘 강릉 지역 있죠? 그래서 끝까지 뭐냐면 왕건한테 개겼다가 나중에 왕건이 이제 이들 받아들이죠. 왕건한테 항복해갖고, 예, 그 세력들이 이제 명주 귀족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군진 세력도 있어요. 군진 세력들. 그래갖고 처음에는 신라의 군진이었다가 군사적 기구였다. 나중에 신라의 중앙정부 약화되니까 거기에서 기반으로 해갖고 성장한 세력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당성진, 강화 혈구진, 그 다음에 폐강진, 청해진 이런 세력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평산 박씨, 항주 항보씨, 그다음 장보고도 여기 속하죠. 특히 항주 항보씨 세력들은 저기 폐강진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폐강진 군진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고려를 건국할 때 큰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대모를 통해서 해당 세력을 성장한 계층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송악의 작재건이죠. 작재건. 작재건은 누구의 할아버지죠? 왕건의 할아버지죠. 그럼 어떤 분은 왕건은 왕시고 작재건 작신데 왜 할아버지냐? 근데 요 작재건 이름이야. 왕건도 원래 이름이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름이 앞글자 돼가고 왕이 성이 돼버린 거죠. 예, 작재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 그리고 이런 송악의 작재건 사용은 나중에 나주세력과 연결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고려 때 왕건이 해군을 이끌고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를 공격하죠. 쉽게 거기 점령할 수 있었던 거는 나주 세력들이 예전부터 누구하고 친했기 때문에 저기 할아버지 때부터 작재건 친했던 같은 해상세였기 때문에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비장으로서 지방 군사력을 배경한 세력들이 있어요. 건원 같은 사람 있죠? 원래는 건원은 신라 군관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신라가 혼란하니까 주변의 호족 세력 통합을 해갖고 원래는 무진주에 장악했다가 무진주가 오늘날 강주죠. 전주 올라와서 전주를 이제 수도 삼아서 후백제를 세웠죠. 그럼 이때 이제 호족들이 성장할 때 육두품의 역할을 좀 볼게요. 자, 이거 좀 기억하는데 육두품은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제 신라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교 정치 인용과 과거제도 그런 걸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진고개족들 반발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경향을 띠게 돼요. 육두품제 중에 하나는 최치원처럼 진성녀에게 시무십조를 올리고 잘 안 되니까 그냥 체념하고 해인서 이제 도피했던 세력도 있어. 그다음 두 번째 세력들은 뭐냐면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신라는 갔다. 그래갖고 이제 신라는 대신에 호족과 이제 뭐냐면 붙어가지고 성장한 세력도 있어요. 자, 이들이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육두품 세력들 성장해갖고 문벌귀족의 한 흐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육두품 세력이라는 세력들도 결국엔 뭐예요? 이들도 결국에 골품 제한에서 기득권자예요. 물론 진골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약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호족들 입장 볼 때는 기득권자잖아요. 호족은 아예 두품 자체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도적 역할은 누가 했다? 호족들이 한 거죠. 골품제 밖에 있는. 그래서 이제 최치원처럼 도망간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원이나 이런 사람처럼 최승원처럼 이제 호족색과 붙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양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러 사상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풍수지서, 이제 풍수지서는 이제 중국에서 건너왔죠. 중대 때. 유교 정치사상, 도교, 노장사상, 선종. 선종도, 신라 중대 때 건너와서 뭐냐면, 하대 때 학살이 되죠. 계체를 강조하고 조용미술 등등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사상들이 그 당시 그 반신라적 성격을 띠게 되고, 결국에는 고대적 사회에서 중세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뭐죠? 이제 새롭게 중세사인 고조사회를 여는데 어떤 사상적 바탕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상과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거에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라 하대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출문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기출문제 18페이지 보세요. 자, 18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요. 18페이지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자, 신라하대와 후삼국 분열기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라하대 모순양관 주유육 신부는 육두풍으로서 자, 성균과 연교와 지방세를 연구하였다. 요건 틀렸죠. 주유육 신부는 누구였다? 호족들이죠. 육두풍 아까 말했처럼 호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제한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을 보면 풍수지에서는 경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행정조직을 곤쳐서 국토를 재편성하는 데 기여했다. 풍수지는 이제 그 신라 중대 때 들어서 하대 때 학생인데 우리나라 풍수지에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사상과 연결되냐면 도참 사상과 연결돼. 예언 사상과. 이게 중국에 없는 풍수 도참 사상은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특이한 풍수 사상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비세를 보고 그 지형을 보고 이 지형이 이제 길지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뭐냐면 왕이 새롭게 나타날 거다. 여기 새로운 도읍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제 예전에 경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도선비기라는 책이 있어요. 도선비기. 그래서 이제 도선비기가 이제 훈유십조에도 많이 나오고 고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지금 없어. 그거 있었으면 좀 공부 좀 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기록에만 있는데, 대충 이제 그 남아있는 기록에서 보면, 도선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선비가 이제 그 개성에 가서 앞으로 이 땅에 뭐냐면 왕기가 서여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고조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 건원이나 양길이나 다른 세력도 도선비기처럼 이런 풍수 도참 사상이 없었을까요? 왕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왕이 있을 거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고조가 건국하면서 샥 정리해 벌써. 뭐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도선 비기만 남아 있는 거야 자주에. 그래서 풍수지는 약간 좀 배타적인 성격이 갖고 있어요. 예, 제가 하여튼 그렇지만 신라의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 뭐냐면 지방 세력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기를 제공해줬다. 이런 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죠. 자, 3번은 뭐냐면 건원과 궁예는 지역 감정을 치우쳐 고대사의 모순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운징을 포용하지 못했다. 왜? 건원은 되게 이제 백제 유민 세력들을 끌어다 했고, 궁예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기반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 다음에 좀 보편성이 없었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 신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건원 같은 경우에는 신라 경주도 공격해갖고 뭐냐면 그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의 부인을 이제 강간을 하고 그다음에 궁예 같은 경우에 신라 왕자라고 이제 아는데 그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칼질해가지고 막 그림 보면 막 칼질해서 막 그 하고 그리고 신라에서 항복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신라를 지지했던 호족들이나 그런 세력들 입장을 볼 때는 건원과 궁예의 입장을 그 행동을 보고 여기서 붙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들었겠죠. 근데 왕건은 이에 반해서 상당히 포용적이고 삼국을 다 아울 수 있는 어떤 백장이나 도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굴 지지한 거야? 왕건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이 뭐냐면 그 삼국 통일을 했다, 후삼국 통일을 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이제 국특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고조사에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승자의 기록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고려태조는 노비송량 치민 유도를 강조하여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기층사회 욕구와 직결된 정책을 표방했다. 맞죠?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태조
고조 태조에 관련된 내용 할 때.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삼국의 통치 조직을 볼게요. 삼국의 통치 조직. 자, 아이고, 잠깐만. 그 삼국의 통치 조직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고대 시대 때 정치 구조의 특징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국왕 중에 중앙 집권적 이원적 통치체에 확립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고대 시대 때는 왕족과 왕비족 출신의 어떤 그 체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구려 같은 걸 볼 수 있죠. 고구려는 이제 왕족은 뭐예요? 계로부고 왕비족은 연나부 또는 전료부라고 하는 그런 색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배층인 왕경인가 피지배층인 지배인 지방으로 이원적 통치체제를 보였다. 대표적인 신라잖아. 신라는 국인, 그 신라에 살고 있는 경주에 살고 있는 국인과 그 다음에 그 지방 호족 밑에 있는 노인이 다르고 노인법이라 해갖고 또 법도 다르게 적용되죠. 예,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귀족대 합의 정치가 발달했다. 그래서 고구려 제가의 뭐 신라의 해발케이, 백제 남당 정상회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경과 지방은 군사행정 조직이 같이 연결돼. 문무가 분리되지 않았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삼국시대였고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 조직이 군사 조직으로 편제돼 있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령관이 뭐냐 행정사령관이야. 그러니까 일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군주, 당주, 도사 이런 명칭 자체가 군사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게 점점 분리돼 나가요. 행정과 군사가 물론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분리돼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등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간등제는 이제 형성 배경을 보면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체를 넘어가면서 그 세력에 따라 각 부족들의 세력에 따라서 그 뭐냐면 신분제와 연관돼서 형성됐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그 부족들은 좀 높은 간등에 올라가고 그리고 높은 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계층들은 어떻게죠? 낮은 간등에 포함되고 그리고 그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품위도 간직도 한정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얘기했지만 이 간등은 고조와 조선시대 간품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이야.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간품이라는 게 있죠. 1품, 2품, 3품 이런 게 있잖아요. 요 간품에 맞는 뭐도 있어요. 간직이 있어. 그래서 대개 보면 간품과 간직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잠깐 이제 뭐냐면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행수제를 통해서 약간 조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간등과 간품이 간품하고 간직이 맞추려고 하는데 이 간등이라는 건 뭐냐면 간품의 개념은 달라. 이건 뭐냐면 그 간등은 그 간품하고 간등하고 간직이 일치하지 않아요. 다만 간등은 오를 수 있는 간직과 최하의 간직을 정해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간직과 이거 최저 내려갈 수 있는 간직 있죠. 를 정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간등이다. 그렇지만 고구려와 고조와 조선처럼 간품이 꼭 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품과 간직이 미분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조와 조선시대 그 간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 고대시대 때는 뭐라고 한다 이걸? 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등제. 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건국 초기 때 이제 간등제 형성해서 이제 쭉 내용을 이제 보면 건국 초기 때는 간등제가 존재하지 않았어. 초창기 때는. 예. 뭐만 존재했냐면 그 당시에 뭐 간직도 없었고 뭐 그 간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세력을 끌어들이면 사성을 줬다는. 사성이 뭐죠? 성을 줬다는 거죠. 성.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 고구려와 관련된 건데 고구려의 이제 초기 기사를 보면 그 당시 고주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 세력가를 끌어들일 때 뭘 줬냐면 성을 하사해요. 성이 없는데 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그 당시 지배층만 사용했거든요. 예. 지금처럼 뭐 개나 소나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고려 중후기 때 넘어간 거고, 예. 그때 이제 사성 정책을 통해서 다른 세력을 확보했고 지배층이 강화했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남아있는 게 이제 뭐냐면 고려 시대 때 태조가 무슨 정책을 했죠? 사성 정책을 했죠. 그래서 토성을 만들고, 근데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맹왕국 시대 넘어가면서 정복 이제 초기 때 넘어가서 조금씩 이제 간등제가 형성이 돼. 그렇지만 아까 전에 간등제라고 부른 것은 아직까지는 간직하고 간등이 미분화 상태이기 때문에 간품보다는 간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력권에 따라 간등을 부여하고 서열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간증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각 부족이 부여한 간등에 따라 이를 분담해서 처리를 냈죠.
그래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된 칭호를 이제 간등이라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야 고려시대 간품이 아니었고, 그리고 각 세력권 안에 간등을 인정했고, 다원적인 간등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앙에서도 간등제를 운영했고요, 지방에서도 간등제를 또 운영했어. 그래서 지방 부족장 안에서도 뭐 사자, 조이, 선임 이런 사람도 있었죠. 대가들 아래. 그리고 중앙 간등에서도 그런 간직들 보이고 다원적으로 운영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 간등을 받는 사람들은 능력에 의해서 간등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 내에서 그런 일을 맡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화 되면서 이제 뭐냐면 간직이 들어와. 간직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간품처럼 간등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간등과 간직이 분화되지만 그 간등과 간직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간품처럼 딱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간등은, 요때 간등의 의미는 뭐냐면, 전문적인 간증이 신설되고, 이 간등은 그 정해줄 수 있는 그 품위를 정해주는 거야. 그 예를 들어 그 밑에 보면, 그 예를 들어 그 집사부 장관 중실을 비롯한 병부, 조부, 차관부 같은 주요 간부의 장관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의 간등을 송치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1벌차부터 대하차까지 간등의 소지자만 영의 간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진골 신부는 가서 장관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육두품 출신은 경에 머물러야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요때니 간등은 취임할 수 있는 간직의 범위만 정해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이나 고조 때도 뭐냐면 그 간품이 꼭 간직과 연결되는 일체해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범위만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등의 일원화해 갖고 이제 간등수가 일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간등의 일원화해 가지고 이제 그 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거야. 간등수가 이제 일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고구려인데,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간등이 그 형과 사자 계통으로 분리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12개에서 14개도 또 분열돼.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일치하지 못한다. 난 간등의 일원화를 이제 깼지만 간등수가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다. 한계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간등에 따라서 또 위간제가 연결되죠. 이별차는 대하차가는 자색, 아차는 금별차가는 비색, 대나와 남아는 청색, 대사와 조이는 항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초기 간등은 각 세력권 서로 임했지만 중앙 집권화되면서 간직이 형성되자 신분제가 연결되어 간직에 올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신라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건국 초기 때는 간등제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그 뭘 사용했다? 사성 정책을 이제 실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연맹왕국 시기 때 간등제가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는 간등과 간직이 미분화 상태이기 때문에 간직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각 세력권마다 자기의 일에 맞는 간등을 이제 받았고요. 근데 중앙 집권하면서 이제 간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간등도 완전하게 이제 고려 조선 시대처럼 간품과 간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등은 뭐와 관련된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이제 결정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의간제도 있고, 그 간등에 일원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계점을 둘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거기 이제 그 한국사 길라제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간등 조직의 특징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삼국의 이제 간등 조직들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는데, 그 신라는 기록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연구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덕후왕 때 17강등은 완비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고구려, 백제는 좀 약간 기록이 부족해. 그래갖고 이제 그 기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백제의 그 간등은 그 시기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대개 보면 이제 중국 측 사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아마 이거는 중국의 그 사서가 이제 그때마다 보고드는 고구려, 백제 간등을 적어놨고, 그 고구려, 백제가 변화 과정들을 이제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그 배경을 보면요. 자,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체로 넘어가면서 정비됐고, 그 신분제와 연관됐다. 그래서 귀족들의 권한은 항구적으로 인정됐다. 그래서 성치 신분보다는 뭘로 어떤 특징이 갖고 있죠? 그 성치 신분보다는 이거는 이게 뭐죠? 이게 성치 신분의 반대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기속신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율령에 의해서 명시됐다. 그래서 그 간등제가 이제 완비된 순서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요런 이제 율령제와 이제 관련돼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고구려를 이제 볼게요. 보통 이제 그 중앙간등제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고구려에 나와. 지금까지 고구려 계속 나왔어. 예. 자, 고구려는 대대도 이하 10여 강등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하면 이게 여자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거야. 왜냐 기록마다 달라. 왜냐 한원 같은 게 14강등으로 나와 있고 등등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이거는 고구려 간등제는 삼국사기에 잘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중국 측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측 기록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10여 등 하고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계열의 분화를 보면 크게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로 나눠져 있죠? 형계열과 사자계열로 나눠져.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형계열은 뭐냐? 보통 이제 맥쪽 그 사이에서는 큰 세력을 형이라고 부르고 작은 얘는 이제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 깡패 세계도 그러잖아요. 좀 힘이 강한 놈이 뭐가 형님이라고 해, 따거라고 하잖아. 그리고 동생이 그 밑에 힘이 좀 약한 애고 나이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좀 부족장의 세력 크기에 따라서 형이라는 것들을 붙여요. 이름을. 그리고 그래서 큰 부족장들은 대형이라고 하고 그 작은 부족장 세력들은 뭐야? 소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이드 대형, 뭐 대형, 소형, 제형 이런 것들이 다 부족장에서 나오는 계열이죠. 그래서 종래 족장 세력이 집권적인 왕권 안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족 기반, 그러니까 그 부족의 어떤 그 힘에 따라서 이런 형계열의 어떤 간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자는 행정적 관료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자는 원래 조세를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정적 관리 출신들이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여러 간등으로 분화 편제될 게 사자 계열이죠. 예. 그래서 여기 좀 눈여볼 경우에 조이드 대형은 이상은 국가의 기밀의 사무에 참여할 수 있어. 또 장군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5등계인 조이드 대형과 그다음에 6등계 그 밑에 대사자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되면 당상간, 당하간, 당상간, 창하간 이렇게 그 간직의 어떤 간등의 어떤 그 간품의 그 큰 격이 있죠. 이런 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망리지라는 간등이 나와요. 망리지. 여긴 기록에 안 나왔지만 여기 표에는 나왔지만 그 고구려국에 망리지가 있거든요. 망리지는 누가 있었죠? 영계소문. 그래서 이 망리지한 간등은 영계소문 지분이 계속 대대도 이어받은 지위예요. 이 망리지는 그 1인 대대도보다 못하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어. 왜 실권을 갖고 있냐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모태똥이 유명한 말 했죠. 권력은 어디에 나와요? 총에도 나오잖아.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실권자가 누가 국방위원장 주석을 갖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망리지는 한 넘버 3 정도 되는데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계성의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해도 그 망리지의 버스는 계속 가지고 있어. 그래서 좀 더 높였죠. 대망리지로. 예, 세습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영계성은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국공과 함께 이 망리지로 계속 세습이 됐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계통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기출문제 18번 보세요. 18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어디지?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는, 기존 연립체제 형성하고 또 같은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좀 보면요. 18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그 1번 문제 보면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후주의 무제가 군대를 동원하여 요동을 침략하자, 왕은 군대를 잃고 배상과 들판나가 이를 맞아 크게 싸웠는데, 온달이 성봉이 되어 신껏 싸웠다. 그래서 온달 장구에 관련된 내용들 쭉 나오죠. 예전에 제가 온달 장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온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 온달은 그 당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새롭게 평양에서 그 선장한 신흥세력이었다고 했죠. 무인세력들. 예. 그래서 왕권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삼국사기는 온달을 바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평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신흥 귀족세력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요때 왕은 누구냐면 평화왕이야. 그래서 이제 평화왕 때 이제 그때 북주의 무제가 요동을 공격했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북주하고 이제 싸워서 북주가 이제 북주 때 이제 통일돼가지고 요동을 공격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때 평화왕 때 있는데 밑줄친 가야 온달의 그 버술 중에 대영이라는 게 있죠. 대영은 고구려 그 간등제 7간등에 속했던 그 버술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가와 같은 그 형계열의 간등을 지닌 성격을 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족장 세력이 집권적 왕권화된 통합 편주장 가운데 그들이 족적 기반의 차이를 두고 형성된 것이 형계열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나와 같은 그 상황이 처하게 된 원인을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을 나눠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지기하자, 평화를 주고 영향을 주기하자 온달의 안하기를 신라는 우리 한강 유역의 땅을 빼서 군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요때 왜 빼앗았냐? 자, 한강 유역 빼앗은 건 언제 때죠? 진흥왕 때죠. 그때 이제 그때 국내 상황이 고구려 국내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갖고 이제 대내적으로 양원하게 직위를 두셨하고 추공계와 세공계가 싸웠죠. 귀족과 어떤 대립 분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내적인 측면에서 나제연합군이 한강유역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북지와 돌고래 압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국내적 위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구려가 한경북도 일대를 뭐예요? 떼어준 거잖아. 미학설에 의하면. 그러다 물론 나중에 많이 상당수가 찾았지만, 하지만 한강유역 부근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권했고, 결국에는 그 영향이 그럼 신라 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거는 기존 연립체제, 고구려 기존 연립체제의 형성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백제를 넘어갈게요. 백제. 자, 백제는 이제 육작평 16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보면요. 백제는 이게 이제 그 중국하고 상당히 교주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어떤 제도를 쉽게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 기록 보면, 고이왕 때부터 육자평 16간 등이 마련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고 했죠? 왜냐면 삼국사기 내용이고, 실제 중국의 사서에 보면, 육자평 16간 등이 마련된 것은 그 고이왕 때가 아니라 사비시대에 가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고이왕 때는 이때부터 자평과 16강 간등제가 조금씩 만들어졌고 만비됐다가 사비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국사기는 고이왕의 업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다 좀 끌어다 쓴 경우도 있다 해갖고 학자들이 이건 좀 못 믿고 있는데 일단은 통론에는 있어요. 통론에는. 그래서 그냥 안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복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백제가 그러면 이런 간등제가 빨리 정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백제는 처음에 이제 지배 집단이 북쪽에 내려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통찰적 기반이 미약했죠. 그래서 강력한 지배 조직의 어떤 구성이 필요했고요. 백제는 누구와 교류가 많았어요? 중국과 교류가 많았죠. 바닷길 통해서. 일찍부터 중국의 발달된 정치제도를 수용했고 신라와 고구려와 달리 이제 고유 명칭 대신 중국 명칭을 자주 사용했다. 그래서 육자평 16그 간등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등제의 명칭과 특징을 보면 중국식이 많다. 그렇지만 중국식이 많다 해도 그 내용 안에는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세력관계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등급 솔계열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덕계열, 3등급 무명계열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솔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솔간등에 붙은 간직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부족장들이 많아. 부족장. 그래서 이 부족장애를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 솔들이 모였다 해갖고 제솔회의라고 또 불려요. 제솔회의. 예. 그래서 나중에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제솔회의가 좀 커져가지고 공식화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복색의 차이는 신분에 의해 간등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간등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런 거와 연결됐고.
그 다음에 여러 신분의 관리들이 하나의 간등 조직표 중앙 측근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1등급 자평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6인을 뒀어. 이건 후세 6조와 유사하죠. 이건 약간 중국식과 비슷해. 그 다음에 12등급이나 문둥이나 무둥은 백제 간제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문무가 분리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중국식 관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육전체제를 받아들이는데, 통일신라나 이제 백제나 육전체제를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건 육전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대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그 당시 현실적인 어떤 정치 세력의 수입병동이나, 그 다음에 토착 간지가 조알려서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조선이나 그 고려시대 때 육부 육조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의미에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보죠. 신라는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 삼국사기에.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편한데, 신라의 간등은 언제 완성됐냐면 이 법화왕 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별찬 이하 17간등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마치 유리왕 때부터 17간등이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록에 보면 이건 잘못된 기록이야. 이거는 후대의 사실들을 좀 끄다가 유리왕 때 적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울진 본평기나 여러 사료들을 검토해본가 교차 분석을 할 때 이별찬 이하 17간등은 버프왕 때 완성이 됐고, 버프왕 때 17간등이 완성된 동시에 뭐도 또 완성됐죠? 골품제도 완성이 됐죠? 예. 그래서 골품제와 간등제가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요. 간등의 명칭이 찬사지라는 게 있어요. 기원을 보면. 예. 그래서 찬사지 같은 원인데, 참사지는 되게 족장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부족장 세력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중앙기조 들어가면서 이 찬사지 간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간등들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명칭들이 고대 국가의 하나의 간등제도 편제됐던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뿌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간군간등과 비간군간등이 있어요. 요때 간이라는 건 뭘까요? 간이라는 건 보통 중국에서 이제 그 유목국가에서는 칸이라는 말 있죠. 칸. 그러니까 징기스칸 할 때 칸. 이 칸은 수장이라는 의미예요. 수장, 우두머리. 이 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유목제국 외에도 여러 민족들이 공유하고 있었나 봐요. 그 말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불렸는지 모르지. 우리나라 사람이 칸이라는 말을. 그렇지만 이제 한자 은차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간이라고 적거나, 그 다음에 가로 적거나, 한우로 적어. 그래서 보통 제가히 할 때는 여러 부족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라에서는 간이라고 적었나 봐, 이걸 간. 그래갖고 간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근본적으로 얘들은. 그래서 이제 부족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간등을 간군간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육부장 밑에, 육부 밑에 이제 간사, 밑에 이제 시다바지 했던 애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간등을 비간군간등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간군간등은 독자적인 지배세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이나 그 자손들을 얘기하죠. 골족이죠, 골족. 뼈대가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가문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 있잖아. 예. 그 다음 비간군등은 그 원래는 이제 왕과 왕비에 소속된 부의 행정관리들, 그 외에 다른 부의 사무 능력이 뛰어나는 얘들은 두품제에 속한 관직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뭐냐면 붙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간, 그 다음에 뭐 그 찬사지 뭐 이렇게 이제 붙는데 이건 좀 뒤에 이제 속해요. 그래서 간자가 붙으면 간군간등. 그 다음에 여기 찬과 사가 붙는 것은 이런 이제 비간군간등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프왕 때 이제 신라 간등제도의 변화를 볼게요. 이 표 볼게요. 이 표는 제가 이제 뿌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뿌셈에 보면 간등의 변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골품제라는 게 버프왕 때 처음 탁 만든 건 아니고 예전부터 존재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정비되면서 골품제 때 그러니까 버프왕 때 완비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 큰 세 개 단계로 나눠보는데 버프왕 7년 이전의 단계, 그다음에 이후의 단계, 그다음에 확립된 단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세 시기로. 그래서 대개 이제 골품제가 확립된 시기는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대개 내무랑 전후, 사세기 전후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보면 그 법흥 이전의 단계를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간과 비간층이 나눠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간층은 이제 골쪽이라고 하고, 이 골쪽에 속한 사람은 예전에 그 육부의 자손들, 육족의, 그러니까 육부족의 이제 자손들을 얘기하죠. 육부에 속하는 부족장 세력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 비간층은 그 밑에 일하는 행정 관리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골쪽들은 끝에다가 뭐가 붙냐면 찬자가 붙어, 찬자가. 찬은 뭐냐면 간이 변화된 거야. 간이. 그래서 그 이벌찬, 이찬, 파진찬, 아찬 그런 게 있죠. 간이 변화된 그 간등이 뒤에 찬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비간층들은 끝에 뭐가 붙냐면 마자, 아니 지자, 사자가 붙어. 지사. 천사지 할 때 그 지와 사가 붙어요. 간등명에. 예, 이런 것들은 비간등층이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법흥 실령 이전까지는 골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골과 뭐 육두품 이런 계층도 없었어요. 성골이니. 그냥 이게 통째로 골 쪽이라고 했어. 그래서 골 쪽에 올라갈 수 있는 간등은 1등급이 이별찬부터 해서 7등급인 급찬까지예요. 그리고 육두품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두품은 이제 비간층에서 이제 그 형성된 거 1두품에서 5두품이 있죠. 근데 두품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건 신분제보다는 그러니까 신분 안에 들어가 있지만 1두품에서 5두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1두품이 뭐 3두품까지 올라갈 수 있고 5두품까지 올라갈 수 있어. 능력에 따라.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 넘사벽이죠, 여기가. 예. 자, 그래서 5두품은 그 8남하까지 있는데 요때는 중위제가 어디에 설정됐냐면 5두품에서 7급창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더 이상 급창 못 올라가잖아. 불만이 많겠죠. 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등급은 5두품이지만 남하까지만 계속 뭐냐면 지위는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중위제거든요. 그래서 급천의 그 권한을 갖는 게 중남하고요. 그 다음에 3중남하, 4중남하, 5중남하, 6중남하, 7중남하까지 적용돼요. 예. 근데 이제 17간등 이후에 법흥 7년 이후에 이제 그 간직을 보면 요때 이제 17간등이 마련됐는데 요때 이제 가두기식이죠. 요때는 이제 그 앞에 이제 12등급에서 17간등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검은색으로 칠해진 게 있죠. 이건 새롭게 등장한 간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하에서 뭐가 분화돼 나가냐면 대남하가 분화돼 나가고, 그다음 소오에서 대오와 소오가 분할돼 나가고, 그다음 사지에서 대사가 분할돼 나가고, 아찬에서 뭐가 분할되면 대하찬이 분할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진찬에서 잡찬이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17개 간등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육두품이 없어요. 진골 뭐 이런 것도 없고 썬골이라는 계정도 없고, 요때는 그 오두품이 이제 그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남하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대남하나 남하나 같은 버슬이야. 남하에서 대남하로 이렇게 분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남하의 좀 약간 상위 계층 보시면 돼요. 상위가. 그러면 등급은 9급 급차부터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남하, 3중남하, 4중남하, 5중남하 해갖고 9중남하까지 올라가요. 예. 요거는 이제 등급은 비슷하지만 간등은 비슷하지만 뭐냐면 지위와 권한은 뭐야? 올라가는 거야. 실제 지위와 권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위제열도 갖고 무마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골품제, 간등제는 요때 형성돼요. 간등제는. 거기 이제 그 뭐냐면 법흥 7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 나중에 완비된, 요때는 이제 뭐냐면 골층이 두 개로 분화돼. 뭘로 분할되죠? 진골과 성골로 분화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골은 이제 뭐냐면 좀 이따 없어졌으니까 또 간등체 포함되니까 진골 가지고 따지죠. 자, 진골은 뭐냐면 진골과 육두품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골품들이 나중에 이제 진골과 성골로 분할되면서 진골 세력들이 성골 왕에 추대하면서 자신도 높이죠. 그래서 다른 골쪽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진짜 뼈다구라는 진골로 하고, 저쪽 좀 약간 왕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성손 뼈다구에서 성골로 한 거야. 그리고 골쪽 자기들의 어떤 집권 과정에 도와줬던 그 세력들 중에 두품 세력 중에 일부를 뽑아다가 뭘좀 육두품으로 매기고, 이 육두품들이 그 간등을 자기가 예전에 이제 했던 간공 간등을 몇 개 중에 뭐 양보해 준 거야, 육두품에게. 그런 간등에서 났는데, 자, 진고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1등급 이별찬부터 해서 5등급 대하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육두품이라는 간등이 생겼는데, 육두품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6등급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상위 간등이. 그러면 아찬은 이상을 올라가면 대하찬까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위가 또 이렇게 설정돼.
그래서 여기는 5득분 때 중위가 설정된 게 아니라 6득분 때 중위가 설정돼요. 그래갖고 어차피 아차하고 대하차는 같은 등급이에요. 이게 대하차에서 아차에서 파생돼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중위가 어디부터 이제 적용되냐면 4등급인 파진찬부터 적용돼. 그래가지고 중하찬, 3중하찬, 4중하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해되시겠죠? 1등급까지 못 올라가, 여기는. 높은 자리까지. 다만 이제 2등급까지, 뭐냐면, 그대로 등급은 그대로 둔 채 지위만 올라가는 거야. 권한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중위제를 뒀다. 그러면 중위제를 왜 뒀냐? 이 중위제는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초기 때는 이 중위제가 이제 내용 보면 아까처럼 남아간등했다가 나중에 육두분 생기면서 아창강에 이제 뒀죠. 그래서 나중에 5두분 중위제가 이제 유명무시하는데 중위제를 이제 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통농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품 세력들이 간등 진출에 제한이 있잖아. 그래서 이들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위제를 줬다. 근데 포세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간층들이 간군간을 주지 않겠다는 간층의 의지를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위제 의미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도 뭐라고 써야 되겠어? 뿌생견을 써야겠어? 그 앞에 그 통농견을 써야겠어? 통농견을 쓰시는 게 나아. 뿌생견은 이게 얘기인데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요걸 답을 썼다는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뿌셈의 그 고대에서 관점은 좀 약간 판타지 성격이 갖고 좀 비주류적인 사람들이 이제 쓴 것 같아. 그 듣보잡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건데 죄송한 또 안 듣겠죠 강의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그 신라의 간등 제도에서 특징이 뭐냐면 갈문왕 제도가 있어요. 갈문왕. 예. 그래서 이제 갈문왕은 이제 그 고구려 고추가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 지금 아까 고추가 얘기 좀 안 했죠. 그럼 고추가 좀 얘기해 보면 그 고추가는 이제 긴 귀족들에게 줬던 건데 가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부족장들에게 줬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왕족이나 귀족에 대해 줬던 칭호인데 거서관 그 다음에 이런 그 계급의 대가 고조부의 그 계급의 대가나 소노부의 적동댕이 대인에게 줬고 그러면서 그 4세기 이후에는 각부 세력이 약화되면서 왕실에 제한된 범위에서 고추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계급의 대가나 소노부의 적동댕이 그러니까 소노본 예전에 왕실 그 사람이잖아. 그래서 위에 상위 계층 등에 주어지다가 4세기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일부 계층들에게 줬던 일부 사람에게 줬던 게 고추가다. 그래서 약간 갈문왕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이게 지금부터 고추가가 뭐냐 이거 이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추가 정도면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갈문왕도 요와 비슷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왕의 동생의 조카 왕비족 박씨족의 대상으로 부여했고 이 갈문왕제도 기록에 보면 6세기까지 7세 존재하다가 6세기 초부터 7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없어져요. 네, 갈문왕제도가.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석에서 울진 봉평주에서 지철로 갈문왕이란 말 있죠? 그래서 지진왕이 원래 이름이 지철로 아니에요? 이게 시호가 아니라 이름인데 이게 갈문왕이 주니까 이 갈문왕에 둘러싸고 이제 해석을 가지고 이건 이 지철로 지중왕이 왕 이전에 만든 거다 해서 뭐 그 눌지왕 때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그 지철로 갈문왕이 이제 예전에 칭호를 계속 썼다. 뭐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굳이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알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갈문왕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중요한 사람들 왕족들에게 줬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족과 왕귀족의 중요한 사람들이 준 간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의와 외의를 볼게요. 경의와 외의. 자, 이 경의와 외의는 이제 그 신라에 있었던 제도인데 되게 이제 뭐냐면 간등을 두 개의 간등으로 나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의, 외의 이렇게 줬는데 이것도 이제 뿌세미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 뿌세미의 관점은 약간 좀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이제 그 우리가 통솔하고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두 개는 신어놓긴 했는데 일반적 관점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위는 이제 국인에게 부여했던 간등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야. 국인은 뭐죠? 경주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두품, 골품주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에게 그 경위를 줬고 그 다음에 외인은 누구한테 줬냐면 지방민에게 부여했던 간직들. 되게 호족 출신이겠죠. 그 지방인들 일반적 견해야. 근데 뿌세미는 다른 견해가 적혀 있어. 그래서 뿌세미에 보면 경위는 왕경에게 대상을 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국정에 참여한 구간 관리에 줬던 간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외인은 좀 뭐냐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촌주에게 간이는 줬다는 건 있는데 지방 귀족의 가신층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 지방 귀족의 가신층은 지방이 아니라 진골 귀족층의 가신층. 그러니까 진골 귀족 때 중앙에 내왔잖아요. 지방에 내왔잖아. 그 옆에서 진골 귀족만 내는 게 아니겠죠. 같은 두품 세력도 같이 내왔죠. 그들에게 줬던 것이 뭐냐면 그 외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 관점은 좀 멀어요. 보통 일반적 관점에서 뭐냐면 지방 노인에게 부여한 간증이 외이고 그 다음에 국인에게 부여한 간증이 경이다. 그러니까 1번의 기역을 보면 돼요. 그냥 기역, 1번의 기역, 2번의 기역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니은은 그냥 이런 게 있고는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뿌셈에 보면 경위와 외이표가 나와요. 간등표가. 전반적으로 어느 게 더 높아요? 우리가 알고는 경위 측이 더 높죠. 외이는 한 단계 낮고. 그래서 이제 대개 경위와 외이가 이제 존재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버풍왕에서 진도강 때까지 존재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제 진도강 때 이제 외이가 폐지되고 경위도 이제 통합이 되죠. 일원화되죠. 그래서 그 이유가 왜냐? 중앙 집권을 강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진골은 나중에 이제 그 4세기 때 형성됐고 6세기 때 이제 확립된 계층인데 원래 이들은 이제 예전에 나중에 왕권에 강한 반반한 세력이 있지만 초창기 진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권을 보좌해 주는 셈. 그래서 왕권을 보좌해 주는 사람인데 그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뭐냐면 지방세력을 통제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외를 뒀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진골 세력들이 점점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력 하면 안 되겠다 이거고 나중에 그 폐지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게 아마 문무왕 때 폐지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 일원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중앙통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간등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간직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간품제도. 아니, 앞에는 간등과 간직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행정기구와 관련된 거예요. 중앙정치제도나 지방정치제도나 그러니까 중앙정치통치제도와 지방통치제도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 부분은.